오늘은 문학 두 번째 챕터, 바로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적 화자가 뭔지, 시적 대상이 뭔지, 그리고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실제로, 자, 여러분들이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혹은 시적 화자가 주목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도종환의 담쟁이 같은 그런 시들을 보면은 실제로 시적 대상인 담쟁이를 통해서 인간들이 이제 배워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기는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문학 작품, 특히 시의 작품, 시라고 하는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때 느끼는 이 정서라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기능, 이거를 우리는 정서, 기분, 이걸 정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제로 정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바로 긍정적인 정서예요. 당연히 뭐 긍정적인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기분들 중에 긍정적인 거 하면 대부분이 뭐 기쁨, 사랑, 평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정서로 핵심은 여기 있겠죠. 바로 기쁨, 즐거움, 소망, 동경, 희망, 사랑, 안도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정서에 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예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자,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 자꾸 누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적 화자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 시는 바로 뭐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을 한대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그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되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는 건 좋은 점도 있어.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때 그늘 밑에 가면은 시원함을 느끼잖아. 그치? 바로 뭐다? 타인을 어떻게 감싸주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포용하고 관용적으로 보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그늘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늘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좀 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밝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 공간에 오로지 빛만 있다, 그림자나 어둠이라는 게 없다 이러면 우리는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분간하고 하기 위해서 빛도 그늘이 있어야 밝음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어둠도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둠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반대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일종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픔이 있어야지 더욱더 그것이 뭡니까? 높은 가치로서 우리가 숭배를 할 수 있다, 숭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바로 부정적 정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시들은 대부분이 부정적 정서가 더 많기는 하죠. 자, 부정적 정서라고 하는 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을 어둡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정서로서 애상, 기애, 슬픔, 외로움, 한, 절망, 체념, 갈등, 분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 가르쳐보면 제일 이해 못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 바로 애상. 알겠습니까? 애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 안타까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애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지만 슬픈 감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하지만 슬픈 감정을 느끼느냐?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안 좋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애상은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대상의 불행한 일을 슬퍼해 주는 거. 이걸 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요. 이것도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흰 바람벽에, 자, 일단 이 바람벽, 그쵸?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시가 전문이 실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흰 바람벽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뭐다?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대상이 됩니다.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런 하얀색 스크린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화자가 지금 생각하는 게 흰 바람벽에 투영되어서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비춰가지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예로 나온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비춰져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라고 돼 있어. 그치? 15촉 전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촉이라고 하는 게 현대말로 치면 와트 같은 W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보통 전등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60와트 정도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촉으로 얘기하면 한 50에서 60촉 정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은 15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전등보다 한 4분의 1 정도 밝기. 알겠죠? 굉장히 어둡죠? 그쵸? 희미하게 어두운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희미한 15촉 전등은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주는 소재 첫 번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자, 이것도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거,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는 거 두 번째 거죠. 왜? 낡아가지고 때가 묻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어야 되는 처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즉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내가 이럴 때 따끈한 술 한 잔 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고, 하지만 이 소박한 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통해서도 역시 역으로 이것은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지금 외로운 사람은 사실 누구다? 화자
자신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외로움이 화자의 정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 같은 경우는 화자의 정서가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외롭다라고. 물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바로 그게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보이는 심리적 자세나 대응 방식, 요거를 태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정서를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시적 화자의 태도는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고 주로 어조를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이게 어조가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물론 정서도 중요하지만. 자, 어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적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 이거를 우리는 어조라고 해요. 알겠죠? 자, 시인은 어조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자, 이게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이게 바로 어조의 역할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어조의 역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이게 바로 역할 세 번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청자를 설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즉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말을 듣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조는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 청자를 설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독백체와 대화체로 나눌 수 있다. 독백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쉽게 말하면 혼잣말이죠. 그렇죠?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시적 청자 없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독백체라고 합니다. 즉 바로 뭐다?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고백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독백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볼 때 아마 대부분의 작품들은 독백체인 경우가 많아요. 왜? 시를 쓰는 목적 자체가 바로 뭐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마치 고백하듯이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볼 때는 대부분의 시들은 독백체인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신경님의 목계장터. 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구름 동그라미 치고 바람 동그라미 칩시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유랑의 이미지입니다. 떠돌이 삶. 즉 하늘과 땅이 나보고 떠돌아다니면서 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봤어? 자, 청룡 흑룡 흩어져 비계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자연이 화자에게 무엇이 되어라? 욕심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자신이 느낀 거를 고백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바로 독백체를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대화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방식일 때 우리는 이것을 대화체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독백체를 쓰는 시는 끝까지 독백체를 쓴다가 아닙니다. 대화체를 쓰는 시도 끝까지 대화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중간중간에 독백체와 대화체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주는 독백체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시가 독백체를 쓰니까. 그래서 주는 독백체인데 중간중간 대화체가 들어가는 시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시적 청자 또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는 걸 우리는 대화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시 바로 그 뭡니까? 박목월의 만술아베의 충문이라고 하는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아베요. 지금 아베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죠. 바로 이 아베가 시적 청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아베요. 내동이 튀는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 충문이 당한기요. 자, 제사상을 차렸는데 등잔불도 없대. 알겠습니까? 심지어 촛불을 켤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더라. 그래서 촛불도 등잔불도 없고 촛불도 없는데 뭡니까? 죽은 사람을 기리는 충문이를 쓰는 게 당연한 건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대접을 할 수가 없어, 제사상에. 그래서 눌러 소금에 밥이 남아 많이 묻고 가이소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역시 가난한 처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바로 제사상이나 그 다음에 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은 바로 어떻다? 죽음이야. 죽음을 맞이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바로 묻고 가이소라고 하죠. 바로 방언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현장감을 높여준다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러한 방식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대화체라고 하는 게 대상이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화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바로 뭐다? 대화체는 그 상대방이 청자가 대답하지 않더라도 대화체를 볼 수 있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혼잣말로 하더라도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대화체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시적 화자의 정서 표현 정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어조로 드러나는데 이때는 영탄이라고 하는 건 이꼴 감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격정적 어조. 격정적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매우 격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담담한 어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담담한 어조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과 이제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치매가 왔나봐. 그치? 자, 담담한 어조라고 얘기하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 어조가?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적어줄게요. 알겠지? 이건 일단 띄워놓읍시다. 알겠죠? 자, 일단 영탄적 어조부터 봅시다. 조금 전에 봐놓고 왜 기억이 안 나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놀라움, 감탄, 분노, 슬픔과 같은 정서를 감탄의 형태로 드러내는 걸 우리는 영탄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와 같은 감탄사를 쓰거나 느낌표를 쓰거나 도다나 구나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요런 걸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영탄적 어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났다.
자, 관조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조. 알겠죠? 갑자기 기억난다. 관조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진짜 안 외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이 관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속담으로 설명하면은 강 건너 불구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바로 뭐다? 내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은 자제를 하고 대상에 대해서 약간 좀 담담한 어조로 노래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관조적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관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고1, 고2, 고3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잘 머릿속에 안 넣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정지용의 춘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이 정지용의 춘설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봄춘자의 문설자야. 즉 이른 봄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자,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라는 거지, 그렇지? 자, 얼음에 금이 갔대.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분대. 즉 계절이 겨울에서 뭘로 변하고 있다? 봄으로 변하고 있다. 얼음에 금이 가면 사실 녹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녹다 보면 쫙쫙 금이 가면서 갈라지고 점점 녹잖아. 그렇지? 그래서 얼음이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흰 옷걸음 절로 향기로워라.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감각을 이용해야 됩니까? 향기로운 것. 그치, 바로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계속 봅시다.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의 모습이 꿈 같기도 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서 중의적 표현이냐? 자, 설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설레어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서러워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아직은 가는 겨울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라는 의미로 겨울이 가는 게 서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봄이 오는 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겨울이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지금 2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쵸? 이 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해요. 알겠죠? 왜냐면 첫 번째로 정지용의 일반적인 시풍이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정지용은 대부분이 고향이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풍과도 좀 많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다? 시적 대상을 감탄하면서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나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뭐다? 돈호법을 사용을 한다. 돈호법이 바로 호가 부를 호자예요. 대상을 부르는 거. 아이야, 사나, 임금하 이런 식으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쓰는 걸 우리는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사나라고 하면서 대상을 지금 부르고 있죠, 산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돈호법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산하를 반복을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정서의 심화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감정이 더욱더 커진다, 깊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라는 거죠. 바로 이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다? 사랑이고 아침볕의 첫걸음이다. 대상은 이것들은 전부 다 같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아침볕의 첫걸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더군다나 우리가 한용운님의 시를 봤잖아요. 그렇죠? 한용운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하나 빈 공간에 적어 놓읍시다. 한용운 시에서 님 혹은 당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해 한용운님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알겠죠? 저항시를 쓰는 시인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한용운님의 시에서는 꼭 님 또는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님과 당신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자, 참 재밌는 게 이 시에서 님은, 한용운님의 시에서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 달라져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표현론이라는 소리. 바로 절대론적 관점. 즉 작품 안에서만 의미를 찾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작품 안에서만 보니까 님을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영론. 즉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용운님이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뭡니까?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조국, 독립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표현론적. 작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한용운님은 워낙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측으로 보면은 시대랑 비슷하게 조국과 독립, 광복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한용운님의 사실 진짜 직업은 승려입니다. 스님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스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겠어? 스님은 누굴 사랑하겠어? 그렇지, 바로 종교적 절대자. 그 중에서도 부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용운님 시에서 님이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묻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는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을 한다. 서리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은 서리법과 영탄법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용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마다 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경우의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이 지금 솔직히 이 설명이 완전히 잘 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왜? 설이는 그냥 물음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표현일 뿐이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영탄법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실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형기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형기의 낙화를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름다운가가 물어보는 형태면은 설이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가하고 느낌표의 형태로 생각을 하면은 영탄법이 되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설이적 표현으로 나타내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지 마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서리법이면 서리법이다, 영탄법이면 영탄법이다 분명히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다음 격정적 어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격정적 어조. 자, 말 그대로 화자가 격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조를 우리는 격정적 어조라고 하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격정적 어조가 쓰이는 시가 바로 김소월의 촉. 어떻게 보면 격정적 태도라고 하는 건 앞에 있었던 관주적 태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도록 합시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자,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의 주인이 없대. 주인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그치, 죽은 거지. 그치? 그렇죠. 바로 불러도 주인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의 부재.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부재라고 하는 말도 의미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재는 없으면 다 부재입니다. 이별을 해서 없어도 부재인 거고. 알겠죠? 대상이 뭐 어디 갑자기 떠나가서 없어진 거 어쨌든 다 부재예요. 죽어서 없어진 것도 부재고, 알겠지? 근데 그 부재의 원인 중에 이거는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바로 여기 이름이여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반복을 함으로써, 그쵸? 자, 네모친 거는 바로 뭐다? 반복을 통해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도록 합시다. 담담, 차분한 어조, 감정의 절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담담한 어조, 차분한 어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절제하여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어조를 우리는 참 담담한 어조, 차분한 어조, 다른 말로 관조적 태도, 이런 말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용학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시 보도록 합시다.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은 백석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해서 주로 시를 많이 써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뭐 이용학은 러시아 쪽까지,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유람을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용학의 시를 보면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그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라지오 항구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봅시다. 자, 다시 뜨자는 두 눈에 바로 다시 뜨지 않는데, 즉 대상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즉 바로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아버지의 죽음의 순간을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어조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보자. 그쵸. 자, 여기서 일단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담담한 어조, 절제하는 어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그렇죠? 자, 바로 화자의 성별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진짜로 성별로 나눴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기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성별을 통해서 나타나요. 알겠죠? 자, 첫 번째가 바로 남성적 어조입니다. 자, 남성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건 약간 성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사람들 고정관념이긴 합니다. 알겠죠? 진짜로 뭐 여자들 중에서는 남자보다 더 용감한 사람도 많고, 그치? 반대로 남자도 굉장히 소심한 이런 사람도 많고, 그쵸? 약간 스테레오타입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어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강한 느낌, 의지 등의 어투를 우리는 남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인을 우리가 꼽자면은 바로 이육사 시들은 우리가 대부분이 남성적 어조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여성적 어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성적 어조는 주로 좀 차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어체를 사용을 합니다. 경어체, 다른 말로는 높임말이죠. 사용을 하는 어투를 우리는 여성적 어조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는 시인이 바로 김소월, 그 다음에 한용운, 이런 사람들의 시를 보면은 높임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표적으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달래꽃이나 이런 시를 보면 굉장히 여성이 차분하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말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적 어조를 사용했다. 그래서 화자가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그렇죠? 그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